우리 삶에 낙심되고 실망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 낙심치 않네. 내가 구한 것 주시지 않아도 나 실망치 않네. 주께서 지금 주시지 않아도 내게 필요한 것 반드시 주시는 주님을 난 믿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날 향한 주의 소원, 주의 때에 이루심을 난 믿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주께서 주실 것 믿고 주님께 감사하세. 난 믿네. 나 낙심치 않네. 내가 구한 것 주시지 않아도 나 실망치 않네. 주께서 지금 주시지 않아도 내게 필요한 것 반드시 주시는 주님을 난 믿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날 향한 주의 소원, 주의 때에 이루심을 난 믿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주께서 주실 것 믿고 주님께 감사하세.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날 향한 주의 소원, 주의 때에 이루심을 난 믿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주께서 주실 것 믿고 주님께 감사하세.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날 향한 주의 소원, 주의 때에 이루심을 난 믿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시는 주, 주께서 주실 것 믿고 주님께 감사하세. 난 믿네. 하나님은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는 분이 아닙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믿어야 할 분이십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TV 카타콤 3프로 목사 양희삼입니다. 오늘은 대선을 하루 앞두고 사전선거는 이미 끝났고 내일인데요. 실제 녹화 날은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목요일이고요. 정신건강의학 시간으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우리 김신권 박사님 인사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신권입니다. 네. 유영 박사님 인사해 주십시오. 네, 이호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지금 저희 녹화하는 시점으로는 이제 오늘 우리 주제를 다루기 전에 지금 우리 박사님 아셨는지 모르지만 3차 토론에서 이준석이 한 발언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좀 들썩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싶어요.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저 나름대로 했던 이 사람, 이 친구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 박사님 그 토론, 관련한 거, 이준석 관련한 거 보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전 못 봤는데요. 마지막 토론하는 것 중에서 무슨 그 이준석 후보가 무슨 좀 언짢은 얘기를 한 것 같던데 그 내용이 그 자세한 거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골적인 성적인 발언을 했어요. 물론 자기가 한 건 아니고, 누가 했다. 이재명 후보 아들을 공격하고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좀 뭐랄까 거의 성폭력 수준이다라고 평가되는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무슨 후보자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확실하지가 어, 않고 그것도 가짜 뉴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음,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펜코라고 하는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글에 그리고 가세연이 이야기했던 그걸 가지고 그것도 가세연도 이야기했다 지웠고 그런데 그걸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장하고 싶어서 그런 거 같은데 너무 노골적인 표현을 해서 예를 들면 중학생 딸이 있는 그 집에서 그 토론을 보다가 애가 너무 놀래가지고 엄마 저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서 내가 울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부모님들 또 맘 카페 이런 데서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문제는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해요. 그리고 사안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음 저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준석 같은 스타일의 인물은 자기가 너무 잘나가지고 주변의 것이 안 보이는 거죠.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고, 어,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웃을 사랑하라 해도 그 사랑하라고 한 게 뭔지를 모르고 계속 혐오를 하지 않습니까? 어. 자기의 방식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뭐 안 들어오는 거죠, 눈에. 좀 그런 상태가 아닐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혹시 알고 계셨으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저 막판에 자기가 아무래도 질 것 같으니까 뭐 최후 발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이준석 그 사람은 뭐 대학도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 말도 아주 잘하고 하기 때문에 뭐 의식에 한계가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 대신 자기의 관점이 중심인 사고만 가지고서 모든 것을 보지 않나 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남의 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이 객관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생각보다는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거 이외의 얘기들은 듣지 않고 말이죠. 뭐 누가 충고해도 듣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 하는 그런 그 성격이 있지 않나 해서 네. 뭐 일종의 좀뭐 자기 독주적인 이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이제 그렇다면 그게 교만인 거고, 교만한 사람이란 뜻인 거고, 또 뭐랄까,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그러는 건데, 그것도 과하면은 좀 병이다, 정신병이다까지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좀 이렇게 증상이 있는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는, 사실 이 정치의 영역은, 대표성의 영역이기도 하고, 또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이
펼쳐지는 영역입니다. 공론장이 형성되는 영역입니다. 공론장은 이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이 그렇죠. 자유롭게 펼쳐지는 그런 영역이고, 이 공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룰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표현을 하든지 또는 주장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공적으로 암묵적으로 룰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 선을 지키면서 토론이 돼야 되거든요. 이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고 또 표현을 과격하게 하지 않고 또 그것을 듣는 사람이 공격적으로 느끼지 않게끔 하는 어떤 암묵적인 룰들이 있는 공론장인데, 제가 이번에 문제가 왜 심각하다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기 인터넷 커뮤니티는 공론장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그러니까요. 아주 더럽고 음. 추악하고 정말 그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더러운 그러한 곳이에요. 사적 요소들이 막 섞여 있기도 하고, 인간의 아주 거기는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는 공론장이 아닙니다. 그 커뮤니티 자체가 그런 커뮤니티가 온라인 커뮤니티가 한국 사회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었었던 그런 곳인데, 거기에 있었던 더러운 표현들을 그대로 공론장으로 가져왔다는 거.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문제 의식조차를 못하고 있다는 거. 어떤 게 공적인 것이고 사적인 것이고 어떤 표현을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를 본인이 인지를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는데, 네. 그것은 뭐 그 이준석 개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거는 통용이 안 됩니다. 이 우리나라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대통령 선거 토론도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격렬하게 이루어지고 영국에서도 정치인들의 토론은 굉장히 격렬하게 이루어지지만 거기는 분명히 지켜야 되는 선이 있어요. 거기서 막말을 하더라도 무슨 뭐 사실 거짓말도 하고 무슨 추측도 하고 비난도 하지만은 거기에서 F워드라고 하는 거를 막 미국에서 썼다가는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냥 퇴출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F워드 쓰지 않는 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어떤 요소를 내가 표현하고 싶어도 그 안에서 지켜야 되는 아주, 왜냐면 그게 개개인이 그냥 인터넷에서 라이브 방송 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목사님 얘기하셨지만은 미성년자들도 볼 수 있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을 일부러 자극해서 만들었다는 건 진짜 범죄적인 차원이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이거는 전 국민을 상대로 성희롱하고 성폭행을 한 것과 같은 건데, 그럴 정도의 자의식조차 없다는 거, 맞아요. 네. 정치인이. 음. 이 내가 공론장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안 되고의 그 개념이 없었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가 어디를 봐도 심지어 트럼프도 아무리 막말해도 이런 정도까지 선을 넘진 않습니다. 그 지금 시점으로 오늘 그 또 기자회견을 또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후보 검증 차원에서 한 거다. 그러면서 뭐 그 아들이 그 사실도 정확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게 후보 검증이나 아들 문제였다면은요, 네.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선거법 위반이고요. 법적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사실 만약에 그랬더라면 그거를 후보 당사자에게 바로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제3자한테 물어보는 식으로 던져가지고 그렇죠. 네. 자극을 했다는 말이죠. 그거는 본인도 직접 물어봤을 때는 법적인 저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안 한 거거든요. 그 굉장히 교활하고 비겁한 일이면서 모든 사람들을 성희롱하고 성폭행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선을 넘고 있는데 이 선 자체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는 맞아요. 맞아요. 지금도 정치 후진국이란 말 듣고 있는데요. 이건 후진국도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한국 같은 사회에서 해버리고 그거를 합리화한다는 거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기자회견을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변명을 해. 그런데 댓글을 이렇게 보니까 나온 기사의 댓글을 보니까 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있다. 그게 이제 우리 김 박사님이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그 대선 토론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네가 성적인 표현을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너무 노골적으로 썼다는 거. 그래서 그게 국민들을 무시하거나 국민들에게 폭력을 가한 거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야기가 뭔 이야기인지를 못 알아듣고 있다, 너는 지금.
그러면은 거의 그게 금지한다 왜 수준 이런 일이 아닙니까? 생기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커뮤니티에서의 그렇죠. 노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규칙이 있고. 근데 그 규칙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사회에서 통용되기 어려운 규칙이에요. 그렇죠. 예. 거기서 나오는 말들을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일반적인 대화 속에서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아, 저 사람은 인격도 없고 완전히 인간이 아니다라는 취급을 받을 만한 그런 공론도 아니고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담론을 그거를 바깥에 끄집어냈으면서도 지금 뭐가 잘못된 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바깥에서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해도 되고 안 되고의 아주 기초적인 그거는 진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혹은 대학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사회화를 통해서 사회에서는 이러이러한 룰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계속해서 가르쳐 왔는데 혹은 배워왔고 사회화가 되어 왔는데 그거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성기 말고 더 다른 뭘 표현을 쓸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기자회견 일부를 봤는데. 근데 문제는 거기에 다른 거를 이야기를 덧붙인 게 문제인 거잖아요. 뭐 그게 뭐 생물학적인 용어니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여튼 지금 이준석의 경우는 저는 이게 그동안에 보였던 허상과 허울이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이 큰 자리에서 그냥 다 들통이 나버렸다고 생각하고 오늘 주제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도대체 왜 사람들이 내란을, 내란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가? 아니, 국회에 총을 들고 간 게 분명히 다 뉴스로 보이고, 지금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것도 누구를 죽이고 가서 뭐 연평도로 끌고 가고 뭐 별의별 뉴스들이 다 나오는데도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심리인가? 이게 물론 우리가 전에 그 확증 편향도 다루기는 했지만 좀 더 좀 들여다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주제를 좀 잡아봤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아마 그 토론장에서 그 성기를 들춰내는 무슨 그런 그 이상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박사님 정확한 표현이 뭐였냐면 성기에 젓가락을 꼽아버린다. 이런 표현, 에? 성기에 젓가락을 꼽아버린다.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꼽아버린다. 이런 아, 댓글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거를 그 어, 이야기를 이준석 후보가 직접적으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 표현을 그대로 썼어요. 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더라고요. 우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우선 예의가 없잖아, 예의가. 품위가 없어요, 이제 우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반성이나 그래서 사과하는 그런 모습이 없을 것 같으면은 좀 뭐, 자기애적인 성격. 그래서 무슨 자기가 잘못을 해도 그것을 누이치지 않고 그 잘못됐다고 생각도 안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냥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는 뭐 이게 트럼프하고 똑같습니다. 트럼프보다도 더 심한데요. 그래도 트럼프도 뭐 거짓말도 많이 하고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다 하지만은 그래도 무슨 이런 자리에서 뭐 그런 추한 그 성적인 문제를 내 가지고서 남을 공격한다든지 남을 비호하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예의는 지킵니다. 그래도. 근데 이건 그렇지 않은 거 보니까 이건 좀 무슨 성격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뭐 어. 들어보면 뭐랄까 젊은 친구인데도 이제 나이 40이잖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젊은 따르는 친구들이 무슨 이야기 제안을 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이걸 아예 못 한답니다. 아, 예, 그냥 박살을 내버린대요. 그러니까 음, 윤석열하고 똑같아. 기본적인. 그러니까 그게 지금 드러나 버린 거거든요. 어찌 보면 그런 성향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고를 쳐놓고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얼마나 잘못했는데, 뭐 니네들이 상처를 받았다면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 정도 식이에요. 지금 음.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는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큰 판에서 그냥 그 본질이 드러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내란을 그런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내란을 인정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보다 좀 다른 맥락이긴 하겠지만 그게 참 궁금합니다. 진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주장을 글쎄, 할까? 이번 계엄 사태를 제가 이제 뭐 미국에서 보지만은 볼 것 같으면은 이건 분명히 국헌 문란이거든요. 이것은 국회에 군인이 들어가고 또 선거관리본부를 점령을 하고 누굴 잡으라고 명령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내 생각에는 내란이라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마치 트럼프가 2020년에 자기가 선거가 이겼다고 그러고 거기 무슨 뭐 선거 어, 과정에서 무슨 부정이 있었다고 우기는 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내란죄를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선 뭐 진영 논리로 좀 이해가 가죠. 뭐 자기 반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거절하는 것도 있는데, 내 생각엔 그, 이게- 이건 역시 확증 편견이랄까. 자기가 믿고 싶어 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닌 정보는 듣지 않고 말이죠. 믿지도 않고 무조건 그거 추종하는 것. 그리고 그것도 추종할 뿐이 아니라 상당히 견고하게 그것을 우깁니다. 우겨. 네, 그렇죠. 우겨요. 그냥, 그리고 자기가 이것을 내 생각에는 자기가 내가 이거 잘못 알고 있는데 뭐 할 수 없이 우리 진영이 반대 진영에서 하는 얘기니까 이건 내가 반대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적인 것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정말 이것을 내란죄가 아니라고 믿거든요. 난 그런 기전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선 전이니까 여론조사로 뭐 공표 전에 여론조사로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의 지지율이 30%에서 뭐 40%대를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 존재하니까 정치의 진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니까 그렇다고는 하겠지만 어찌됐건 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 그것도 그 내란을 지지하는 후보인데 어떻게 이렇게 높은 그 지지율이 나오는가? 그러면 나라의 적어도 한 30%, 40%는 정말 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 계엄 사태를 벌인 이것이 그 내란죄라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물어본 여론조사는 없습니까?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지금 그 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내란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과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건 좀 문제인데. 근데 이제 조금 구분해서 봐야 하는 것은 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서 내란을 그분들이 전부 다 내란이라고 하는 것,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음. 모두가 그 중에서도 아주 일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은 그런 경향을 띠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부정하는 거죠. 이거는 쿠데타가 아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법정으로 아직 그렇지. 결정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어, 계엄이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판결이 안 났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형사법에서 내란죄로 판명이 안 났으니까 내란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물론 뭐 그걸 인정하는 분들 중에도 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 싫어서 김문수 후보 지지할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뭐 40%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진 않지만
그중에서 아주 일부분들, 아주 분명한 사건들, 분명한 팩트, 사실, 뭐 심지어 불법적으로 그게 법을 어기고 계엄 선포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 포고령에 불법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데 헌법의 정신에서 굉장히 반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거 자체를 아주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 눈앞에다가 그거를 보여줘도 그게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왜냐면 이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논리에 따라서 나의 논리 혹은 내 생각에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의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저는 이제 그게 조금 차이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 뭐예요? 그 어떤 정보를 가지고서 자기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되는데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 말이죠. 거기 정말 사실이 아닌 것 가지고서 그냥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꽤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김승원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이준석의 그, 그 집단이 가지고 그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문화 소개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 여러 가지 이제 변명할 수 있는 또는 반론할 수 있는 정보들, 거짓 정보들을 그 유튜브에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좀 저도 이제 볼 적에는 이거 어디에서 누가 하는 얘기냐를 알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 정보를 가리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가 안 보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멀리 미국에서 올 것 같으면은 이번 선거는 이건 뭐 하나 많아요. 이건 뭐 다 결론이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이가 이제 그 계엄을 가지고서 탄핵까지 당해갖고 엄청난 북난 문란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아주 자명한 건데 또 이것을 또 커버하는 그러한 그 정보들을 홍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튜브에도. 그래서 이 정보 유출, 정보의 그 평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모든 국민들이 좀 이것을 팩트 체크를 하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왜 가만히 그냥 제가 생각을 해보면 혹시 이게 너무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이런 사고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정보를 좀 거짓 정보를 자기가 평가해서 그거에 대한 판단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개개인이 좀 다 갖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그 도움을 많이 받은 책이 스캇 팩의 그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인데 거기서 인간의 악의 본질을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태도 한 축과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그 사안이 있으면 이걸 깊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이 누가 이야기해 주는 걸 듣고 그거 그렇대.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또 누가 이야기해 주는 거 몇 번에 걸쳐서 어찌 보면 가짜 뉴스인데 그거를 그냥 너무 게으르고 나태한 게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들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게 그러면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의 문제여서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인지 아니면 그나마 교육이 좀 괜찮은 서양이나 이런 데서는 좀 그나마 그런 사람들이 덜한 것인지 이것도 실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이거는 뭐 제가 알 수 없는 뭐 통계로 알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어찌됐건 교육이 그렇게 주입식 교육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궁금하긴 한데
음, 근데 조금 그 뭐예요. 그 교육 수준이 낮은 분들, 자기 그 사고 의식에 좀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더 이거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리고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국에서 정계에서 특히 요즘 막그 트럼프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볼 것 같으면요. 이건 뭐 도저히 언어도 다녀요. 아주 그냥. 그런데도 그 따라가거든요. 또 뭐 트럼프는 그러고서도 당선도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 교육 방법이라고 하면은 미국의 교육이 무슨 조금 더 개방적인 교육을 하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그리고 이 트럼프를 따라서 같이 호응하고 외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좀 수준이 낮고 말이죠. 단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지 아주 교육 많이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 중에도 물론 트럼프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 그래서 저는 그거 따라가는 사람의 수준도, 의식 수준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최근에 제가 오늘 아침에 읽었는데 극우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특징을 보니까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을 좀 많이 못 덜 받았다거나 좀 극도로 가난하다거나 이런 분들도 있지만 월 수입이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극우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극단이라고 해야 될까? 극과 극이 만나서 그러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 걸 지키고 싶은 어떤 뭐 이런 마음 그것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좀 다른 조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실 이호영 선생님은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데 이호영 선생님이 한국의 사회나 정치를 바라보시는 어떤 입장에는 일정한 갭이 있거든요. 그 한국 사회에 몰입해서 어떠한 하나의 정파적인 곳이나 이제 어떤 그런 거기에 이제 내가 속해 있거나 그것을 반영하는 그러한 역동을 가지고 계시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는 그런 관찰자의 그 기능을 본인이 스스로 수행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있어서도 보수이지만은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그런 그렇죠. 훈련이 되어 있으신 분인데 이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제 저도 미국에서 혹은 뭐 영국에서 볼 때는 한국 사회가 좀 더 멀리 보이고 좀 더 뭔가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지만은 한국 사회 안에 들어와서 살다가 보니까 저 자신도 이 안에서 보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제가 뭔가를 보여지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보고 싶은 걸 보려고 하는 저 자신도 그런 경향은 많이 있다. 사람이기 보고 때문에 어쩔 수 싶은 없죠. 것, 믿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투영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은 많이 있다. 저 스스로도. 근데 뭐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스스로를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약간씩 떨어져서 보려고 하는 그러한 비판적인 사고와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아주 뭐 극단으로 나가지 않고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생기는데 요즘에는 완전 거기에 그냥 몰입해서 극단으로 나가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걸 듣든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해석을 한다든지 어떤 네. 걸 보고 한다든지 그럴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혹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하고 나머지는 완전히 배제한다든지 이제 아까 이제 저 뭐야 이준석 후보나 그런 얘기도 했지만은 본인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본인이 생각하고 나머지는 완전히 아닌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 어, 현실 리얼리티는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스스로를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 자기 객관화. 또 자기가 거기에서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고 어느 정도 떨어져 볼 수 있는 훈련들,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야만 그나마 좀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교육 그 정도나 혹은 뭐 재산 정도나 그것과 상관이 없이 그런 것에서 완전히, 이제 아까 저 양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왜 그러냐? 자기 돈에 굉장히 몰입돼 있는 거죠. 자기 재산을 지키거나 자기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몰입되어 있으면 그것을 지키는 데에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거기에 구조화가 본인이 스스로 사고 구조가 그렇게 돼버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한독수가 거는 자기를 객관화하는 힘, 그리고 자기가 좀 멀리 떨어져서 볼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런 작용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른바 민주사회에서의 어, 주권자라면은 이런 훈련들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말, 한독수가 지난번에 그 단일화에서 졌잖아요. 그 가장 큰 치명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답니다. 당비를 만 원만 내고 들어온 거. 음, 가입을 하는데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하면서 당비를 만 원 그냥 달랑 내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절차도 문제가 있고 있지만 어찌 그 당원들의 마음을 자극을 한 거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내는 당원들도 있는데 재산도 뭐 그 뭐 몇십억, 100억, 80억인가 뭐 얼마인가 있다가 한 사람이 꼴랑 대통령 되겠다고 하면서 당비를 만 원 내. 다른 사람들은 뭐 몇 억씩 내면서 거기까지 그 자리까지 왔는데 김문수 같은 경우에 뭐 3억인지 얼마인지 그렇게 해서 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꼭지 돌아서 너무 완전히 그 이건 아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독수의 스타일은 원래 그렇답니다. 돈을 그렇게 안 쓴다고 유명하대요. 예. 사람들한테 엄청 인색하고. 그러니까 돈에 몰입돼 있는 거죠. 우리 김 박사님 얘기처럼 돈에 몰입돼 있어가지고 내 돈은 아까우니까 그냥 자기는 꼴랑 만 원만 가지고도 그 만 원도 아까웠을 수도 있어. 떨어지고 나서. 아, 네, 제가 그 뭐야, 그 한국의 정치하는 것, 또 정치 정황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참, 그 제가 확실히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저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다가 문득 생각이 떠오르는데 우리 저 기독교인들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르게 무슨 아유 기도해도 아무 소용도 없고 그 효과가 없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가 효과가 없고 소용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바꾸겠습니까? 그렇죠. 예. 오직 그래서 기도밖에 없다고 하죠. 생각하죠. 네, 그것도 안 하면서 기도만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의 자기가 자기의 관점에서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전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훨씬 많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네. 기독교인들이 더 많다. 그리고 기독교가 어찌 보면 그 한국의 개신교가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 말씀하신 자기에게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 말을 안 듣고 하는 것을 부추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가 한국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또 그것을 또 변명하는 사람들도 많죠. 옳다고 말이죠. 네. 그것을 또 옳다고 하는 정보들도 많이 제공이 되고 말이죠.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그런 것이고 하니까는 그 테두리에서 다들 못 벗어나고 그냥 그 자기가 그 생각하는 것, 자기가 믿는 것, 이것만 가지고 있지 남이 하는 이야기 또는 좀 객관적인 사고로 자기의 생각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밝히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그 한국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무지와 맹종이 숙주다. 예. 근데 뭐 그건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많이 종종하는
자기 합리화의 그 기전 그런 메커니즘이 거기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어떤 잘못이 있거나 실패가 있거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에도 그거를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바꾸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남북전쟁에서 미국에서요. 남북전쟁에서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남부 기독교인들, 특히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던 농장주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전쟁에서 졌을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렸는가? 우리를 지게 만들었는가? 거기도 굉장히 합리적 혹은 자기 합리화를 추구하는 러스트 코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벌하시면서 우리를 더 단련시킨다. 이런 그러면 다 모든 게 다 거기에 다 해결이 되거든요. 종교가 위험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모든 걸 합리화할 수 있는 기전이 다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남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막 그 중세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십자군이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살인도 방화도 뭐 진짜 반인륜적 인종 청소도 전부 다 인종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종교가 지금까지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들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그런 기전을 이미 갖고 있는데 그거를 왜 반성 없이 계속해서 지속해야 되느냐 21세기에도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몇 번 그 한국의 이번 선거 전에 하는 토론들을 들은 일이 있는데요. 어떻게 토론을 하는데 상대방 욕만 하죠. 상대방 비난만 하고 말이죠. 우리가 좀 듣고 싶은 것은 정책 아닙니까? 이 사람이 뭘 하려고 그러는. 근데 그 정책 안 하고 그냥 순전히 그래서 남 상대방 욕하고 그 결점 있으면 그거 들추고 넌 이게 아니냐 저게 아니냐 다들 이러다가 말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고 이 사람의 정책이 뭐고 이 사람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뭐냐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이 정치판이 나는 정말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정치한다고 그래가지고서 거기에 정치에 골몰을 할 거거든 말이죠. 다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정책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정책이 없어요. 공약집을 원래 선관위인가 제출을 한다면서 공약집을 따로. 근데 그게 의무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공약집을 안 내. 이재명 후보만 공약집 냈대요. 정책이 없는 거죠, 결국. 국민의힘도 냈습니다. 네. 공약집 만들었어요. 또 하나 만들어서 냈어요. 문제는 최근에 냈나 만들어서 보네요. 냈고 사실 이제 더 먼저 민주당보다 더 먼저 나왔어요. 아니, 근데 공약집. 그 네. 결국 보니까 거기 공약집이 이재명 후보만 냈다 이렇게 돼 있던데. 네. 아무튼 저는 그렇게 봤었는데. 어, 이준석 후보는 공약집이 없습니다. 거기는 없고. 예. 뒤늦게 다 양당은 공약을 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좀 특별한 경우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워낙에 대의가 분명하니까 그 그렇죠. 대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순간에 이미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를 나와야 될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 네. 그렇죠.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찌 보면 대선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자기 당의 귀책으로 생긴 문제니까. 그런데 후보를 내서 다시 권력을 잡으려고 해. 왜 안 그러면 자기들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정책을 이야기하고 해봤자 결국은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저쪽 당을 이제 문제를 계속 네거티브만 하면서 저는 나쁜 놈이야. 이걸 보여줘서 표를 떨어뜨려야 그나마 자기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그렇어요. 아닌가 싶은 거죠. 예.
자, 그러면 그러나 그 이제 네.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정치를 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는 다 그렇게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게 뭐야 그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말이죠. 또 뭐 정치적인 카리스마나 또는 뭐 거짓말도 좀 하고 남도 비난하고 이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은 정치를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네. 잘 뜨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은 그거를 정치인들은 해낸다는 게 그게 굉장히 음. 자기 논리도 없고 말도 계속 바뀌면서 그게 본인에게도 그 느껴지는 이상함이 어색함이 없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겁니다. 이번 선거가 조기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그럼 왜 조기 대선이 일어났느냐?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이거든요. 대통령이 왜 파면을 됐느냐? 불법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불법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사실에 거기에 동조했거나 같이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은 파면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책임감을 느끼고 그 사실에 대해서는 후보를 안 내든지 우리는 책임을 느낀다라는 반성을 하든지 뭔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분명한 이슈인데 그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순간 자기들은 나올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근데 그걸 뻔뻔히 나온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데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니까 무슨 뭐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는다. 그래서 마치 대통령이 맡기면 우리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친다. 아니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나라를 왜 북한에 갖다 바칩니까? 북한이 뭐 얼마나 대단한 적이라고. 지금 북한이 덜덜 떨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나라가 무장하고 뭔가 강해질수록. 근데 이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앞뒤가 안 맞는 거를 막 뜯어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정책이라든지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 자체가 그런 공론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영 선생님은 미국 계시니까 잘 피부로 못 느끼시겠지만 저는 정말 피부로 느끼는데요. 요즘에 자영업자들이 다 망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뭐 TV에 나와 사람들이 뭐 떠들고 자기가 뭐 대통령 된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으로 몰려가고 있고요. 지금 수없이 가게들 문 닫고 있고 2, 30년 버텨오던 사람들 다 지금 포기하고 넘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여기 이 상황이 지난 6개월이 더 심화됐습니다. 그 쿠데타 일어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들을 막 근근히 지금 어떻게 버티고 있는데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별 논의 자체가 되지도 않고 그거를 이슈화하지도 않고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 경제를 지금 어떻게 살리겠다고 하는 비전도 지금 보이지 않는 후보들이 나와서 표를 달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또 표를 갖다가 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이슈고 이게 빨리 이 내란 사태를 종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제적인 안정을 지금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우리 시대적인 요청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이거를 뻔히 너무나 강력한 이슈니까 이거 자체를 건드리지 않는다. 참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난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기가 출세하는 거, 자기가 공천을 받아가지고서 다시 당선되는 거, 그것만 생각하지 나라를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나,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좀 출세하나, 성공하나, 또는 자기가 어떻게 더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나, 이것만 보지, 다른 거
나라가 어떻게 되고 경제가 어떻게 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하기야 말로는 다 하죠. 말로는 다 하는데 저 속으로는 다 자기 자기 생각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돼요. 저는 이게 멀리 미국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이거 이번에는 모든 한국의 국민들이요. 정권 교체를 원합니다. 아, 이런 끔찍한 일을 계엄령이니 뭐니 이렇게 혼란을 가져온 책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일단 정권 교체를 하자는 것은 나는 아주 대단한 중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논해도요, 이거는 결과가 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무슨 뭐 거짓말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막말도 하고 또 막말로 하고 나서 또 무슨 또 사과도 합니다만 그 사과 같지가 않아요. 그냥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걸 볼 것 같으면은 정말 이건 한심한데 저는 그냥 지금 그냥 마음 놓고 선거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는 뭐 하나만하라고 생각하고 정권 교체는 일단 좀 이루어져서 좀 새로운 것이 뭐가 뒤집어져 가지고서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정책들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에게도 메타인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자기를 좀 돌아보면서 자기를 좀 더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 그런 정치인들은 엄청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런 메타인지의 능력이 있다면. 왜냐면 앞에 서서는 좋은 말 해야 되지만 뒤에서 딴짓하고 있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쪽에 대한 마음, 그러니까 양심을 아예 버려버리고 계속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닐까. 정치인이 이런 거야 하면서 계속 앞뒤 다른 거짓말을 계속 해대고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덜 행복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오래전에 제가 한번 읽었는데 이기적인 사람들이 배려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답니다. 행복 지수가 높대요. 네. 막 자기야 뭐 알 게 뭐야. 배려하는 사람도 이것도 생각해요. 저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이렇게 그 이건 내란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할 것 같기는 한데 예. 뭐 이런저런 생각이 그 고민을 안 해도 되니까요. 그러나 그게 진짜 행복일까요? 만약에 행복하다면 박사님? 아, 네, 정말 이번 사태가 내란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있습니다. 예. 참.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가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그 해서 파면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논리 또 있잖아요. 헌법재판소는 내란 죄를 판결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 형사법으로 판결이 안 났다. 내란 아니다. 예, 예, 이렇게 얘기해요. 있습니다. 생각보다 넘어. 많습니다. 예. 하여튼 그것도 감정이 문제예요, 감정. 일종의 군정심리라고 할까. 그냥 나는 그저 뭐예요. 난 그저 일부 대목하는데 왜 미국 국기를 같이 해가지고 오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다 그렇게 하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 따라서 말이죠. 그래서 이 감정도 꽤 문제가 돼가지고 나도 여기 속한다. 내가 여기 속하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만 믿어야 된다. 그래서 따라가는 말이죠. 그런 군중심리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 내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내란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까지 정광훈이 윤석열을 엄청 씹어대고 욕했습니다. 어, 예, 아주 뭐
이제 자기 인정 안 해준다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 그랬거든요. 근데 내란이 터지고 그 반대 집회, 그러니까 탄핵 반대 집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런 뭐 이거는 뭐 완전히 뭐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설이 있는데 그 집회를 시작하게 한 사람이 김건희다 뒤에서 돈도 되고 예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해 주신 그런 군중 심리를 일으키기 위해서 아 그래도 우리 편이 당하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 부끄러운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그 처음에 일으킨 사람이 김건희다. 그래서 정광훈도 나중에는 뭐 집회 계속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마 둘이 교감도 있었을 수 있고, 뭐 실제 김건희가 돈을 엄청 풀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사람들이 그 군중 심리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뭐 당연히 이제 뭐 탄핵 집회, 탄핵 찬성 집회가 계속 일어나고 하니까요. 그걸 저쪽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 그런데 들여다보고 이건 좀 아니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사람들이 거세시켜 버리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꽤 많은 사람들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게 좀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제 요번 사태를 다 겪으면서 아, 내가 상당히 나도 모르게 보수적인 사람이었구나 이걸 스스로 깨닫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기본적인 헌법이라고 하는 질서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국가라는 게 사람들이 뭐 불만도 있고 그 안에서 불평등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우리 사회가 그래도 존치하고 발전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전제거든요, 그게.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주 기본적인 약속, 사실 우리의 밑바닥과 같은 근거와 같은 그러한 그런 약속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걸 선을 넘어서 그게 아니라고 부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생겨나 버렸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걸 인정을 안 한다. 음, 그리고 그게 실패했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히 그걸 종교적 신념까지 결합해가지고 마치 이게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무슨 계시나 뭐처럼 저기를 했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이 사회를 지켜나가는 것, 이 소사이어티 사회를 제가 사실 전에 미셸 푸코가 했던 강연이 있습니다. 미셸 푸코가 굉장히 진보적인 사상가이기도 하지만은 그 진보적인 사상가가 했던 강연의 내용을 책으로 냈는데 Society must be defended. 사회가 방어되어야 음. 한다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진보적인 사람이 왜 사회를 지켜야 되는 이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지금에서야 저는 알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베이직한 기본적인 사회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는데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한국에서 이게 한국에서 지금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맞아요. 거고 음. 이거를 우리가 정말 힘을 합쳐서 선을 넘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그거를 사주하고 정치 권력을 통해서 이거를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압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는 완전히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돼버리고 법원을 맘대로 때려부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 구조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대통령제라는 게 삼권 분립이 굉장히 큰 몽테스키에가 제시한 그런 것을 실현해낸 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없었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이런 정말 극단적 케이오스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그래도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나은 게 이런 사회적 시스템이었고 또 우리가 전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거를 지금은 이제는 지켜야 된다. Society must be defended. 이제는 제가 굉장히 그걸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사님,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자기의 생각을 바꾸거나 교화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교화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정상으로 돌아와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교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은 법으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법으로. 예.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힘으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게 신앙인데 결국 안 바뀐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그러면 뭐 방법이 법으로 좀 이렇게 눌러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제가 한평생 동안 정신과 의사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무던한 노력을 했는데요. 그러셨겠죠. 네. 근데 어느 정도 절충은 됩니다. 절충은 되고. 근데 워낙 솔직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은 깨닫는데 조금 인격 장애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고쳐지질 않아요. 음. 참, 그걸 고치는 무슨 방법이 있다면 아마 그건 노벨상 탈 겁니다. 아, 그러면 기질적으로 그나마 솔직한 사람들은 좀 이렇게 변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우선 그렇게 안 되고요. 우선 그렇죠, 그렇죠. 솔직한 사람은 그렇게 안 되고, 돼도 우리가 짚어서 무슨 객관적인 증거를 보인다든지 또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오는 결과가 무엇을 가져오는지 이런 것을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할 것 같으면요. 그 좀 마음이 개방되지 않은 사람들도 마음 문을 열고 내 얘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남의 말을 듣질 않아요. 음, 경청을 안 합니다. 그냥 자기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관점 중심의 사고만 가지고 있지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데 우리가 정말 지난 아까도 무슨 교육 문제를 좀 했는데 우리가 대화하는 교육을 좀 해야 돼요. 서로 상대방의 의견 듣고 경청하고 그리고 그 대화하면서 무슨 결론이 안 나고 한 사람이 지고 한 사람이 이기고 하는 게 없어도 돼요. 대화해가지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째서 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얼로그라는 것은 상호 간의 일종의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너를 인정해주고 인정해준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막 이렇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이제 대화인데 이게 꼭 무슨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넌 나쁜 놈이고 나는 선한 놈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라놓고 얘기할 것 같으면요. 그러면 해결이 안 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대화를 하고 토론하더라도 상대방하고 나하고 무엇이 좀 공통되어 있는지 같은 것을 찾으려고 안 그래요. 음, 다른 것만 찾습니다. 저건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하는 방식을 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고 특히 이 대화식에 그 이야기가 없는 데가 교회예요. 그렇죠. 예. 거의 수직성이죠, 그냥 이게.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도 조금 더 문화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참. 그러니까 이번 지금 여러 이 일련의 사태들이 결국 우리 사회가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너무 이렇게 그 드러내. 드러나게 해버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그 인간의 어떤 성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보는 길거리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부정적인 모습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존재하는데 그것을 웬만하면 좀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어, 이걸 너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만들고 이 정치인들이 그걸 조장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현상들이 그 유세차에 가서 방해를 하고 유세를 하는데 앞에 가가지고 막 그 바로 앞에 가가지고 유세를 못하게 방해를 하다가 그걸 막으려고 하니까 차로 끌고 가가지고 사람들이 다치고
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또 그 다른 사람을 다른 어떤 그 정치 정향 성향이 다른 사람들한테 폭력을 가한다거나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도드라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마음으로는 저 진짜 어떤 놈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실제로 테러를 일으켜서 죽여야지 이러는 건 좀 다른 차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근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우리가 하지 마라 해서 이걸 교화를 통해서 가능할까? 그건 안 될 것 같고. 결국 또 이것도 법으로 결국은 누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박사님? 국민들이 이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그 이야기할 때는 내용 되게 들어보니까 나는 이 사람의 정치 생명은 이제 끝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국민들이 그걸 압니다. 저거 저래 가지고서 안 된다 해서 이건 무슨 누가 설득을 해서 또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서 얘기해서 마음을 고치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우선 상식적으로 이건 예의가 없고 품위가 없고 이런 사람이 정치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서 나는 그분의 이준석 씨의 정치적인 생명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민들이 이걸 다 들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뭐 투표 가지고서 국민들이 결정을 하는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뭐,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기본적인 교육 혹은 뭐 교육 과정에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공적 영역이 뭔지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해왔거든요. 지금까지도. 이 퍼블릭 에어리어라고 하는 개념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그게 약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이게 오히려 이제 미국같이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사회나 혹은 뭐 진짜 자본주의 사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공적 오히려, 영역이라고 음,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특별한 룰이 작용한다고 하는 거를 사적 영역과 다르다고 하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이 또 그렇게 하면 그런 일을 저지르면 자기도 끝날 거라는 걸 아는 거죠, 또. 그렇죠. 왜냐하면 사적으로는 뭐 자유를 굉장히 크게 허용을 합니다.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허용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면 포르노를 허용을 한다든지 미국에서 사적인 영역에서 그게 굉장히 큰 자유거든요. 근데 그 포르노를 공적 영역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 사적 영역에서 자기들이 무슨 성적 표현을 한다든지 무슨 그걸 가지고 낄낄거리면서 논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자유를 정말 허용해 준다 하더라도 그거를 공적 영역에 가지고 들어와서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그거는 ABC 기본적 가나다라랑 똑같은 건데 그런 기본적 교육이 정치인도 안 돼 있고 사람들도 안 돼 있고 그것도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거는 안 되는 거라는 거를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그런 공론장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공론장 형성을 지금부터 아주 큰 과제로 누구나 다 그렇네요, 진짜. 이것은 뭐 교육 수준과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 사회에 소속돼 있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라면은 적어도 자기 목소리를 얘기할 때 이런 공론장에서 이러이러한 룰을 지켜가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자, 의사 표현을 할 때 법적인 표현도 있지만은 법을 넘어서는 어떠한 그런 것들을 이미 윤리적인 차원에서든 뭐 어떤 규칙의 차원에서든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정당한 의사 표현을 하고 거기서 차이가 생길 때 격렬한 토론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 교육이 앞으로 굉장히 요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염려되는 거는 우리가 좀 통합하자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도 자칫 잘못하면 이건 뭐 개인의 문제지, 개인의 인성의 문제지 하고 그냥 던져둬 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이거는 안 돼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공적인 말 그대로 공론이 형성이 되어서 저는 지금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저라도 이준석 제명해라 국회에서 진짜 저는 그렇게 저라도 뭐 청원을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뭐 어제는 뭐 그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고발하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고발했다고 또 자기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했어요. 이거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고로 다 고발 조치하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아이고, 예. 그래서 댓글 중에 하나가 대통령 후보까지는 하겠다는 놈이 국민들을 고발을 하겠다고 하는 거냐고. 그런 댓글도 있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훨씬 멀쩡해요. 시민들은 훌륭한데 이 정치인들이 지금 이게 무슨 이 금치산자들도 아니고 이게 뭔가 싶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이건 뭐 통합이나 뭐 이게 허용이다 뭐 이 정도로 넘어갈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좋은 기준이 돼서 정말 이 선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정 안 되면 그 정치 세력들을 몰락을 시키든지 이래야 되지 않을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지. 이거는 정치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야, 이걸 계속 우리가 봐야 되나? 이 스트레스를? 윤석열의 계엄도 스트레스였는데 이제 이런 인간까지 이런 진짜 개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정치인이라고 이러고 있나? 진짜 이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네. 아, 자, 이제 오늘 너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음, 교육의 문제에다가 또 어떤 이 다른 생각, 그리고 넓은 좀 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결국 그러지 못해서 생기는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그 밑바탕에 또 교회가 있어서, 교회가 합리적인 사고나 이성적인 생각을, 이성적인 태도를 갖추지 못하게 하는 그 근원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참 뭐 이렇게 드릴 말씀이 없고, 참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튼, 어디서 문제가 됐다 한들 고쳐가야 되는 것이고, 이번 계기로 너무 바꿔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게 그, 안 되면 법으로라도 바꿔서 이거를 좀 제재하고 통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치면서 한 말씀씩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먼저 해주시죠. 이, 네. 제, 저는 이제 국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그 교정적인 그 방향을 찾는 데서 일단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 선거할 때 이 사람의 인격을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네, 뭐 다른 무슨 정책도 다 좋지만은 이 사람이 솔직해야지.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해야 소위 정치, 문제 해결하는 타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지. 이거 그냥 외골수가 돼가지고서 자기 관점 중심으로 모든 걸 밀어붙이는 사람,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각성해가지고서 입후보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적어도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좀 고려하고 투표를 해주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공론장이라고 하는 그 공공의 영역, 퍼블릭 에어리어는 어,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많은 역사적으로 발전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렇게 민주사회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만들어져 왔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건국되면서 만들어진 굉장히 큰 기여가 이 공론장에는 종교는 끼어서는 안 된다. 종교적 편견이 이 공론장에 끼어들 때 수많은 사륙이 일어나고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반성, 그게 이제 미국이 국가 체계를 만들면서 이 공론장이 종교를 배제하게 된 기본적인 모태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 우리나라 헌법도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런 걸 하고 있고, 적어도 종교만큼은 이런 정치의 공론장에 끼어서는 안 된다. 그 종교적 편견을 갖고 있는,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종교는 사적 영역에서 본인의 개인적 신앙이라든지 본인의 공동체 영역에서 충분히 종교적 자유를 누리고 전도도 하고 뭐 신앙생활도 하고 하되, 이런 공론장의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니 뭐니 갖고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여기를 자기의 개인적 편견으로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신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론장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잘 유지하고 또 이것을 일종의 활발하게 만드느냐가 지금 우리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될,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은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민주적인 발전을 계속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지금처럼 막 선이 넘어지고 여기저기 사적 영역이나 그런 영역들이 계속 들어와서 이 공론장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은 그건 또 걷잡을 수 없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불행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종교인의 입장에서 우리의 종교의 영역이 공론장을 파괴하는 그 요소가 되지 않고 이것을 지켜내는 요소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는 언론과 검찰만 문제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사법부도 문제였고, 또 이제 와서 보니 진짜 이 정치인들이 퇴출되어야 하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어서, 엎어가진 김에 쉬어가라고, 정말 이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그 손을 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붉어지는 거는 나쁜 건 아니다. 이준석이 지금 뭐 자기가 젊은 기술원처럼 해서 나왔는데 저 숨기고 있다가 이번에 들통나지 않았으면 또 뭐 큰 지지를 얻고 나름의 지지를 얻고 정치를 이끌어 갔을 텐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끔찍하거든요.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이준석 같은 사람은 저 정치하면 안 된다고 계속 알고 얘기했는데 국민들은 많이 몰랐을 거라고요. 이번에 이걸 통해서 알게 돼서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저도 보는데, 그 끝난 정치 생명을 어떻게든 혹시 못된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어가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그리고 정 안 되면 이건 법으로라도 제명시켜서 정치 생명을 끝내게 해야 이게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는 거지. 이거는 도저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위해서 더 우리가 더 많은 생각도 하고 사고도 하고 그런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결과가 나올 텐데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 향해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네, 양희삼TV는 여러분의 후원과 슈퍼챗, 슈퍼히챗 그리고 멤버십으로 운영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타고양이성 TV 구독하세요. 가타고양이성 TV 구독하세요. 가타고양이성 TV 구독하세요. 가타고양이성 TV 구독하세요. 구독 알람 설정도 구독 알람 설정도. 가타고양이성 TV 구독하세요. 가타고양이성 TV 구독하세요. 가타고양이성 TV 구독하세요. 가타고양이성 TV 구독하세요. 구독 알람 설정도.